구독, 좋아요. 네, 박상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뭐 우울하고 희망찬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아침입니다. 어제 이제 출구조사가 방송 3사가 8시에 딱 떴어요. 그리고 그 종편에서의 그 출구조사도 속속 그렇게 나왔는데 그 숫자 보자마자 어떤 심경이셨나요?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MBN이어야 한다. MBN 네. 결과가 결과적으로 결과를 거의 뭐 소수점까지는 아니어도 네. 거의 정확히 맞췄고 방송 3사는 뭐 완전히 참사가 일어났죠. 네. 지상파 3사 그 돈을 16억 원인가 들였다고 네. 그래요. 그런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번만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네. 는 뭐 2% 틀렸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것은 또 2%가 틀려서 도합 4%가 틀린 거예요. 이건 참사다. 이건 뭐 출구조사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뭐 채널 A도 하고 JTBC도 했는데 공통점은 둘 다 50%대를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 다르잖아요. 50%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은 두고 큰 이 정권이 뒷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다. 그좀 쉽게 말해서 좀 찝찝하고 개운치 않은 지금 그 이겨도 그런 분위기고 MBN 조사는 그보다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 건데 네.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그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표본이나 이런 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보정을 잘한 거라고 봐요. 보정을 하거든요. 네. 표본도 과표집이니 뭐 그런 말이 나와도 중도 우파 좌파의 비율을 잘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이게 이제 보궐대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궐대선은 6시에 마감을 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3년 전 대선과는 달리 8시까지 그 네. 투표장에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5시경에 마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의 그 막판에 오신 네. 특히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정을 잘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앞에부터 사전 투표의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네.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나머지도 그냥 추정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막판에 한 2시간여 동안 네. 투표장에 오신 유권자들은 거의가 김문수 후보를 찍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정을 저는 MBN은 좀 잘했다고 보고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는 그 보정을 좀 잘 못한 것이다. 근데 그게 단순히 잘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출구조사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선이 두 번째로 치러지는 탄핵 대선이다 보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이 대면 실시되는 출구조사에서 좀 일부가 속마음을 숨겼을 수 있다. 당연히. 네, 그런 그래.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전부터. 네. 이럴 때마다 나오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나왔던 브래들리 효과. 네네. 그때도 내내 여론조사가 브래들리가 계속 이겼고 네. 그날 당일날 실시된 출구조사 미국에서 한 건데 그것도 캘리포니아는요 세계 6번째 국가예요. 거기는 주지사 선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하나의 국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요 사실상 세계 6위 국가의 대통령 뽑는 선거였어요. 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그 출구조사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호가가 이번에 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 믿지 마시라. 결과론적이지만 저도 이제 그런 예측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실제로 ARS를 기반으로 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뭐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분명히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심지어 2자릿수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ARS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선다고 하고 전화 면접원 조사는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선다고 하고
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강전혜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대선에서 24%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유승민 건까지 합쳐도 30%예요. 근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41% 받은 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재명이 50 넘느냐보다도 김문수의 40%가 넘을 거냐. 이게 사실은 좀 더 관심이었다라고 했었는데 41%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은요.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가 만들어낸 거의 그러한 41%다. 보시면 아시지만 네. 김문수 후보 뒤에 여러 명들 서 있었지만 그분들의 그 노력을 폄훼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정말로 김문수 후보의 고군분투,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 가족사, 감동, 파파미 이것으로 전통의 보수 지지층을 거의 다 결집시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현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재발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못 되셨지만 정말 아마 한국 정치사에 네. 정말 큰 족적을 이번에 남기신 것이다. 저분은 정말 앞으로 그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대선이나 선거를 얘기할 때 나올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언론에서는 뭐 패장의 멍해를 뭐 짊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뽑는데 그렇게 제목 뽑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패장은 아니죠. 자 그렇게 제목 보십시오.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갤럽이니 NBS니 네. 주로 레거시 미디어들이 썼던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작할 때쯤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 31%에서 잘해야 33~4% 사이였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많게는 10%. 아무리 줄여잡아도 5~6%를 올렸어요. 혼자서 거의 혼자서 설여사의 그렇죠. 스토리가 나오고 네. 물론 이재명의 여러 가지 그 실수 아닌 실수들이 나왔고 네. 젓가락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표로 모아낸 분은 김문수 후보다. 그쵸. 어떻게 패장입니까? 그러니까 30% 초중반이어야 참패지. 원래 엄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건데, 근데 이렇게 40% 넘은 거는 김문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득표한 거다. 이런 얘기가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평가를. 그나마 네. 김문수였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건 당연하다고 네. 보고요. 네. 또 이분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는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정말 김문수의 재발견. 네. 우리가 이번 대선이 아니었으면 김문수를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패장에 자꾸 굴레를 씌워서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해요.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말 좀 더 보수 진영, 특히 보수 재건의 역할이 좀 남으셨다. 저는 뭐 앞으로 대표 무슨 당권 쥐고 이러란 뜻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처참하게 무너진 보수 진영의 재건을 이룰 사람은 당분간이나마라도 누가 있습니까? 당장 네. 지금 이 단일화 파동부터 시작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 누구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 물러나야 돼요. 그분들이 물러나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의 성정상 이분이 본인은 남겠다 이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내에서 어쨌든 목소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지도부도요.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이고. 이 책임이 없이 이걸 넘어가려고 네. 합니까? 책임질 사람들 다 져야 되고요. 다만 그 앞줄에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서실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젖잘싸 차원 이상의 그런 선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네. 많은 박수를 보내면서 이 지금 보수를 일단 다시 포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방선거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이번에 그 선거 구도를 지도로 보시면 알지만 이거 분국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 동국하고 대한 서국으로. 분국. 네. 분국 나라를 쪼개야 된다. 아니 쪼개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네. 딱 한 군데가 그 민주당 깃발이 꽂혔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오른쪽 전재수가 있는 부산에. 부산의 강서구 네. 거기만 빼고는 네. 온통 우리가 빨간색으로 덮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15군데에서 하거든요.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네. 6개는 이미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힘으로 지켰다고 보시면 돼요. 6개. 네. 그리고 이제 9개는 왼쪽 대한 서국. 뭐 이건 말씀 안 하셔도 알잖아요. 이쪽이 좀 힘들어요. 특히 그 충청권이 네. 이번에 많이 선전했지만 충청권을 내준 게 뼈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충청권의 지지로 그래서 중원 그렇죠. 민심의 바로미터 네. 이번 대선은 충청권에서 좀 밀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막판에 그 수도권 특히 서울 뼈아픕니다. 서울에서 좀 5% 이상 밀렸고 경기 인천은 뭐 예상을 했지만 너무 좀 차이가 컸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수도권 아니었으면 질 뻔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군데의 오른쪽 광역단체장을 지키고 서울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막 서로 막 폄하하고 막 이 결과에 대해서 막 자학적인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 즐길 거 아니에요 지금. 김민석이를 국무총리를 시키겠다는 지금 이 정부의 첫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상파 그 3사 방송 3사 출구조사 딱 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보다도 더 높은 걸로 이재명의 그게 나오니까 막 민주당 막 환호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택도 없었던 겁니다. 아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날 부울경 집중 유세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구부터 해서 서문시장 부산 범어사, 네. 서문시장 뭐 그 전에 네. 이틀 전에 다녀오시고 범어사, 그다음에 울산 장생포, 그다음에 진주 중앙시장 이거 굉장히 컸어요. 아 컸다. 그쪽을 그나마 마지막에 이 파랗게 물들이는데, 빨갛게 물들이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충청권도 많이 뒤졌는데 최종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선전을 했다. 많이 쫓아갔잖아요. 네.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효과가 상당히 후광 효과가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장을 지금 계속 하시는 대로 이재명 옆에 딱 그냥 김문수라는 저 존재를 딱 세워놓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부터 해서 유무부터 해서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에 그 업적의 차이부터 해서 그리고 또 과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운동했고 투신했던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대비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나 김딸 김동주 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번에 우리 대선 역사에 신기원 세 장을 열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선. 가족들이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 가족들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때 호응이 뜨거웠고 방탄복을 입은 후보와 나는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를 강조하는 그 자신감, 정정당당하게 싸우셨고요. 그런 것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뼈 아픈 게 단일화 실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처음에 지상파 3사에서는 7.7% 나왔는데 8.34%로 마감을 했어요. 네. 이준석으로서는 뭐 참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준석이 그렇게 또 착각하게 만든 것은 또 여론조사의 힘이었습니다. 이준석이 네. 두 자릿수 나온다고 여론조사가 중간에 나오면서 마음이 싹 돌아선 거예요. 내가 두 자릿수 나오니까 50%는 확보했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5% 돼가지고 선거 비용 안 낼 수 있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대한 착각에 빠집니다. 남들은 전혀 그게 아닌데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준석이 지게 될 빚 줄잡아 60에서 70억 원 사이입니다. 보조금 16억 원 받은 거 빼고도요. 아마 이준석이 대출로 끌어들인 게 거의 60억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본인이 얼마나 재산을 모아놨는지 몰라도 네. 거기에서 그 돈 마련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개인 파산부터 신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 금융기관이 이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돈. 그렇죠. 회수의 여지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금융은 냉정합니다.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뭐 내년에 뭐 또 지방선거에서 뭘 하겠다? 빚부터 갚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네. 이 뼈아픈 판단착오의 책임 말은 잘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너무 크게 생각했어요. 그걸 갖다가 자존망대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이 본인을 처지를 잊어버린다.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자존망대. 그거에 빠졌다.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사자성어를 좀 많이 쓰는데 네. 자존망대다. 그런데 자, 이 젊은 보수들 8.34% 뼈아픕니다. 이 젊은 보수들을 달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0.07% 합쳐서 물론 뭐 그걸 합쳐놔도 그게 다 어떻게 그렇죠. 김문수 단순 후보에 합산은 안 가겠냐라고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죠. 지난번에 0.73%포인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길 때는 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서 이번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합치면 0.09%를 이긴 거예요. 여기에 이 승리 방정식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다시 힘을 합치자 이 얘기는 지금 못하죠. 그렇지만 이준석을 밀면서 이재명에게 분명한 노라고 외친 이분들을 잡지 못하면 그렇죠. 이 젊은 보수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2030에서의 이준석, 김문수 그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 이번에 또 분명히 여실히 드러난 것이어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보수가 잘 캐치를 해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지원이 그랬잖아요. 55%에서 61%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까? CBS 그쵸. 네.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속에 희망과 기대와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55%는 얻어야 이게 정권에 힘이 붙는다는 얘기고 마음 같아서는 61%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야,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55%만 기억하는데 61% 나오는 것도 야. 있습니다. 이랬어요. 네네. 박지원이. 어. 그래서 경악을 야. 했죠. 근데 그게 속마음인 거예요. 그게 속마음. 55%. 네. 그러니까 O자를 그리는 것부터가 기분이 나빴잖아요. 우리가 출구조사 그쵸. 보고. 네. 그런데 그 MBN이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4구 대 4일은 달라요. 엄청 달라요. 아,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어느 박스에 담아야 되느냐. 그렇죠. 저 밑에 있는 박스냐. 네. 같은 선반에서 그 차이 8% 정도 났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 8.34를 갖다 넣으니까 기가 막히게 조금 이겨요. 만약에 단일화를 잘 성사시켰더라면.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로 하여금 뭐든지 약속하고 이준석을 단일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였어야 돼요. 아니 정치에 그런 그 딜이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의 발휘가 없었던 게 좀 그렇죠. 아쉽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결과에 대한 그렇게 판단하도록 후보를 부추긴 거잖아요. 우리도 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리 방정식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최악의 조건의 선거였어요. 이 조기 네. 보궐 이 대선은. 그리고 후보는 사상 최약체예요. 사상 최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아니 이재명이니까 사실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반 이재명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뭐 55가 나오니 60 나오니 했지만 딱 거기에 걸린 결과 거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재명이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거밖에 못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득표에서 1.7 얼마인가밖에 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얻었던 데서 그 정도 아니 그또 계엄 탄핵이라는 그 좌파들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 좋은 환경에서 넝굴째 들어온 예, 2%도 더 못 올렸어요. 네. 그것이 오히려 그 뼈아픈 대목인 것이지 그렇죠. 네. 보수가 이 무너진 집에서 이 정도 올린 거를 가지고 뭐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비난한다는 것은 네. 언어 도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출구조사나 이런 거에서의 예상과 달리 과반 득표율을 거두지 못한 거 이게 이제 새 집권 세력의 오만과 어떤 이 독선을 막아주는 이런 일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요 기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당선 확실 이재명 국무총리의 김민석 내정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김민석을 저 총리시킨다? 발표가 이제 알려져서 각 신문들 뭐 인터넷 신문들 다 저렇게 썼잖아요. 이건 이제 연합뉴스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 받아 썼잖아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과연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고 네. 이 총리를 누구를 시키느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지표입니다, 지표. 총리를 봐야 돼요. 그런데 총리감으로 홍준표 얘기도 나왔잖아요. 홍준표 씨.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씨 얘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네. 자 무슨 뜻이냐? 선거 전략이었잖아요. 이재명이 홍준표 전 후보의 그 고향에 가서 네. 이제 고향 경남 창녕에서 창녕. 골목 유세란 걸 하면서 네.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장시간 통화했고 같이 함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총리 거래설이 나오고 본인은 또 잡아떼고 하와이로 가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를 총리시키면 뭐가 있지? 저 선거 전략이긴 한데 그러면 뭐 동서화합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수 인사를 데려다가 총리로 쓴다. 뭐 그런 거라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지라시를 쭉 보면 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전 대한상의 회장을 네. 또 총리감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뭐 경제 민생 살리기라는 명분이라도 좀 있겠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뭐 그렇죠. 강금실 전 법무장관, 뭐 정은경 전 질병청장. 네, 관리청장. 그럼 뭐 네. 여성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골라냈는데 김민석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는 동갑입니다. 김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이재명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김민석은 그 유명한 김민세 아니에요. 철새의 원조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정몽준 네. 후보 만들겠다고 갔다가 그 이제 멍해를 쓰고 한동안 국회의원도 못 하고 이제 빌빌대다가 추미애가 이제 당으로 끌어들여서 네. 뭐 추미애의 남자로 좀 살다가 이제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이제 가서 그 안착했죠. 유명한 네. 잼카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재명의 차를 잼카라 그래요. 네. 그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얼마 전에 100만 넘었다고 그 골드 버튼 오니까 그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잼카 생방송. 네네네. 그걸로 돈도 많이 법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이재명 개인 수입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 그때 왜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그 잼카에 제일 먼저 태운 게 김민석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 대화가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요? 라면서 이재명이 농담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죠? 1등 최고위원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네. 1번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유행어가 생겼느냐? 잼카를 타야 된다. 잼카에 태우는 순서로 최고위원이 정해진다. 이거 사실이에요. 차에 타야 돼. 잼카 타는 순서. 네. 그래서 2번으로 탄 게 한준호. 그 순서대로 나중에 최고위원 성적표가 딱 나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민주당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앉혔더니 그 김민석은 무슨 공이 있느냐? 1등 공신이죠, 사실은. 네. 이 계엄을 유발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계엄 얘기를 계속했어요, 김민석이. 네. 아무도 계엄 생각을 안 할 때. 그건 저는 뭐라고 보냐면 계엄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다 자꾸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결과론적이지만 그냥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동서화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하고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아마 국회 취임사에도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할 텐데, 자, 그럴 총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총리 신용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그런 체제가 됐겠지만 뭐 일부 총통제 얘기도 나오고 뭐 왕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데 김민석이가 그걸 한다고요? 그 운동권에 한때 회절했다 돌아온 네. 계엄 유발자. 그럼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란 척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 통합과 뭐 분열을 극복하겠다 뭐 이랬는데. 근데 그 인사가 만약에 이제 좀 흔들릴 수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말한 대로 네. 또 여론이 안 좋으면 확정은 아니고.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저렇게 보도까지 떡 됐는데 만약 김민석을 총리로 하면 총리는 뭐 국회 3분의 2 동의 얻으면 이 동의 되니까 네. 금방 시킬 수 있죠. 뭐 그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로 간다? 그러면 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를
그냥 시그널을 준 거예요. 우리는 내란 척결을 한다. 내란 척결을 맡기겠다. 우리의 정부 제1 국정과제는 내란 척결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래놓고 경제 민생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래서 총리 인사가 이번에 가장 큰 첫 번째 뭐랄까 대실수다. 실수가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지금 우려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우려라기보다는 김민석을 어떻게 국무총리 시켜? 아니 이건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는 라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경제도 민생도 관세도 안보도 아니라 누구냐? 그냥 내란 척결이다. 내란 척결의 선봉작으로 삼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온갖 법안을 막 대통령의 막 거부권을 사실상 유도하는 그런 목적에서 막 멋대로 엉망인 법들을 막 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것도 뭐 다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뭐 농업사법, 뭐 노란봉투법, 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등 멋대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들이 이제 재처리할 것이고 또 임기 첫날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거를 지금 추진한다. 뭐 이게 뭐 제동장치가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입법, 독주, 사법부, 물갈이 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국회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탁구 치듯이 할 겁니다. 빨리 오갈 거예요. 탁구 치듯이. 그러니까 뭐 올해도 안 걸려요. 치면 바로 돌아와요. 법이 오면 바로 선포하고. 네. 이게 하루에 아마 뭐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법들이 양곡관리법, 네. 쌀수매법 그거 13조 원 들여야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곳간을 텅텅 비울 겁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왜 곳간 걱정을 하냐? KBS 아나운서 출신 네. 그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나라 곳간 걱정을 해? 그 곳간은 쌀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더해요. 국가 건전 재정을 왜 지키느냐고 했어요. 이재명이 유세 도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얘기를 합니다. 1,000조 원의 이자를 내는 나라도 저렇게 잘 굴러가는데 왜 니들이 국가 부채 걱정을 하고 앉았어? 국가 부채 지금보다 10배 늘려도 돼. 겁먹지 마. 돈 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네. 자, 이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국가 재정을 그 지표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돈 안 되면 국채 발행해서 부채 비율 더 높여가지고 돈 찍어내듯이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재인 때보다도 더 거품 경제 법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돈을 막 정부가 작정하고 풀면 결국에는 자산 가치 가격은 상승해가지고 자산 유무에 따라서 양극화도 심해질 거고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고 서민들은 물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고달파지는 거고. 그 유세 짤 찾아보세요. 그 말이 나와요. 국가 건전 재정 얘기하지 마라. 미국은 부채가 1,000경이다. 그리고 이자를 1,000조 원을 내는 나라다. 네. 이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 돈 없으니까 증세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절대 지지 기반이 우리나라는 그 세금을 10명 중에 4명이 안 내는 나라입니다. 면세점 이하에 있는. 네.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거의가. 자, 이 사람들에게 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세는 해봐야 또 이제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 부자들한테 또 세금 걷어야 되고 월급쟁이들 또 소득세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국채 발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찍는 겁니다. 조폐공사가 좀 바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네. 막 돈을 이제 일으켜야 되잖아요. 외평채 네.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이제 한두 단계 더 떨어집니다. 왜 한국이 불안한데 누가 국가 그 신용 등급 낮아지는 나라에 돈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칼 포퍼라는 분이 한 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자, 포장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물 뿌리고 바로 뜹니다. 네, 오늘 네. 지금 이미
대통령 임명이 됐고 합참의장에게 안보 잘 해라라고 전화했고. 그렇죠. 자, 미국 반응이 재밌어요. 자, 한번 노트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미국에서 입장을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이 국무부 장관 성명도 그렇고 다 나왔어요. 이재명 당선의 한미동맹 철통이다. 그러면서 뭐 한미일 3자 협력 심화할 것이다. 뭐 희망하는 것 같은데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는 한국의 이번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 대한 중의 개입과 영향력 우려? 저 말 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워질 중국 얘기가 것.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세시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표현하는 표현이 네. 대만에도 세시해, 중국에도 세시해. 그거 뭐 잘못됐냐고 이미 유세에서 얘기했잖아요. 나 그거 얘기한 거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 당연히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 시진핑과 지금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곱게 볼 리가 있습니까? 오늘 아주 해프닝이 있어요. 네.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금발의 백인 미인 그 대변인 있잖아요. 네. 29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 대변인이 오늘 네. 브리핑 중에 정말 재밌는 장면.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서류를 막 찾아요. 이 캐롤라인 레빗이 엄청 똑똑한 여자예요. 네.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왜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이 없겠어요? 근데 뭘 찾는 척해요. 네.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없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국 대선에 대한 미 백악관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 이건가요? 지금 네. 미 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한국 대선 반응 밝히려다 답변지를 못 찾았다. 저 답변지를 못 찾을 여기 사안입니까? 있었는데 예. 뒤적거리다 여기 있었는데 뒤적였다. 여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있어요.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 어디 적어 왔는데 나 그거 적은 걸 못 찾겠으니까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수 해프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아니 실수 해프닝을 할 일입니까 이게? 저 사람 컴퓨터 같은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해서 30살도 안 됐는데 백악관 대변인을 시킨 사람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이 아니 여기 있었는데 한국 대선에 대한 반응을 물으니까 지금 근데 못 찾겠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 국무부의 짤막한 한 줄 한미동맹은 철통이다. 철통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말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 야마가 뒤에 있죠. 야, 그러네요. 중국이 이제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이제 아이언클레드 같은 네. 이 철통 같은 네. 이제 유대를 다시 되찾으려 할 테니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소리예요, 저게. 야, 이거 되게 사실 무슨 말이에요? 백악관 당국자가 뭐라고 한 거냐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매우 사실 참 저런 평을 하네요. 문재인이 중국에 갔을 때 네. 칭화대에서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경악스러워요, 지금도.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동산이다. 그게 이 사대주의 모화 사상으로 쩌들어 있던 중국 이 조선 시대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학교 학생들 앞에 놓고 그렇죠. 중국은 큰 산인데 지도자 그렇죠. 숭산 네. 그 유명한 저 소림사 있는 절 네네. 숭산이다. 우리는 작은 아니 이렇게 비하를 합니까? 그렇게 소국 의식을 드러내는 건 거의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가 그냥 골수에 박힌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막 만절필동도 쓰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만절필동은 저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휘호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 만절필동이 무슨 말인지하면은 황하가 10,000번을 꺾여도 동해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을 그렇게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중화주의, 그 모화 사상.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종로구 그에 가면 그 송시열이 살았던 그 집터에 비석이 골목에 서 있습니다. 증주 병립이라. 증자와 주자가 여기 우뚝 서 계시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젊은이들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 네. 이미
중국이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청나라, 야만족, 이민족이 세운 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명나라를 모시던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해서 망궐예라고 영화 남한산성 보셨을 거예요. 네네. 인조가 그 중국 쪽 보고 절하는 거를 보고 청태종이 대포를 쏘아대는 그 장면 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나라는 망했는데 우리는 한족을 모셔야 되니까 이민족과는 힘이 막강한 청나라와는 우리는 오랑캐로 한다. 네. 그래서 일어난 게 그 남한산성에 나오는 참담한 그 깨짐입니다. 인조가 머리 다 9번 땅에 기대고 해가지고 머리 뻘겋게 물드는 거 영화로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소중화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망했지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다시 섰다. 작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게 송시열 등의 사대주의 사상의 그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국민통합 뭐 이런 거 막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김민석을 국무총리 시킨다고 하는 거 과연 그런 진실 그 의지가 무겁게 있는 것이냐 대단히 의심되고 우려된다는 말씀하신 거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방금 말씀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사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지난달 31일에 안미 경중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택도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택해야죠. 이재명이 하려는 게 안미 경중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10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전부터 민주당이 의원들이 경주에 돈 좀 더 주라고 막 그랬어요. 왜 주라고 그랬을까요? 좀 더 시설 잘해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진핑 중국 황제 오시니까 네. 잘 모시도록 돈을 팍팍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는 다른 예산을 다 뭉터기로 깎은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근데 경주에다가는 돈을 대선 전부터 팍팍 밀어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시 주석하고 만나겠죠. 오는 사람을 뭐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가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선 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해서 축하하잖아요. 네. 그게 의례적이지만 당선을 축하한다. 한미 동맹을 잘 이어갑시다. 뭐 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백악관 대변인의 반응하며 이 민주당 측에서는 곧 전화한다 그러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전화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이 전화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첫 전화를 미국 대통령하고 할지 중국 주석하고 먼저 할지도 관심사예요.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네. 자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통합의 대통령이 과연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그 인선 방향을 보고 최종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이 내란 척결을 하려는 것이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사고 네. 그다음에 그 면면들이 보면은 뭐 외무장관에는 뭐 이종석 전 장관을 또 끌어들인다는데 이종석이면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친북 노선이잖아요. 그 사람은 유명한 네. 국방장관에는 안규백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예고했으니까. 그 국방위원장 했던.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게 조각은 뭐 발표되면 그게 확정입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필요 있어요. 뭐 국회 합의서가 채택이 안 되겠어요. 그냥 결심하면 법이고 결심하면 인사가 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오늘 6월 지금 4일부터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지글도 막 돌아다닙니다. 6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6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바로 30분 뒤에 의총 끝나고 나서 본회의 열어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님들 일정 참조해 주세요. 뭐 이런 글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기 뭐 하니까 아마 이제 국회가 계속 소집돼서 민주당 혼자 뭐 이제는 107석으로 졸아든 국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반대해봐야 그냥 또 신속히 방망이 두드리고 본회의 넘기고 그냥 탁구 치듯이 할 것이다. 탁구 치듯이 할 것이다. 탁구 아주 빠른 국가대표급 탁구가 국회와 대통령실 오가면서 법으로 나오고 시행되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이쯤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요청드렸는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끝으로 저는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뭐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제가 무슨 희망 고문이나 뭐 희망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저도 다 우리 저 앵커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선전은 네. 우리가 평가할 것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수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쵸. 끝나는 네. 건 아니에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지키고 계승할 건 하고 또 젊은 보수들과 함께해서 미래를 열어갈 건 하고 자 이런 순서대로 절망은 짧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쓰러지는 거는 누구나 쓰러져요.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럴 시점이지 계속 욕하고 앉아서 우리끼리 손가락질하고 욕해봐야 좋아할 사람은 딱 한 사람 또 그들을 둘러싼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힘드시더라도 저희 펜앤마이크나 보수 패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뭐 다 털고 자꾸 이민 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 갈 데 없어요. 이민 가봐야 네. 뭐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지 이민을 가봐야 현실 도피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은 적어도 안 하고 네. 유리한 정황을 말씀드린 것이 죄라면 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싸웠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진짜 잘 싸웠다. 네. 그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 스스로 사분오열됐다가는 각계격파당하기 십상이다. 그럴 때 아니고 눈 부릅뜨고 똘똘 뭉치면서 또 다시 운동화 끈 바짝 조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네,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